열이 높아 병원에 온 아이. 그러나 의사가 본 건 단순한 병이 아니었다. 10년 동안 아무 기록도 없이 살아온 한 소녀. 그녀는 이름도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조용히 숨어 있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진찰로 병원 전체가 숨기려 했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영상은 진실과 침묵, 그리고 가족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한국을 배경으로 한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 마지막까지 시청하세요. 그리고 이 아이의 용기를 함께 기억해 주세요. 감동과 진실을 담은 이야기들을 보고 싶다면 지금 사회 갈등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세요. 전주시립병원의 소아청소년과 목요일 오후 4시 12분, 밖에는 초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병원 안은 지루함과 피로가 흐르는 공기 속에 잠겨 있었다. 의사 민호는 자판기 커피를 들고 앉아 다음 진료가 늦어지길 바라는 표정으로 핸드폰 화면을 무의미하게 스크롤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4번째 감기 진단을 마친 참이었다. 하지만 그날 마지막으로 들어온 환자는 그 어떤 감기보다도 조용했고 그 어떤 순간보다도 충격적이었다. 문이 열리고 병원 청소부 할머니로 유명한 옥자는 낡은 우비에 흠뻑 젖은 채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는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의자에 눕혀지는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민호는 습관적으로 청진기를 꺼냈다. 이름이요? 옥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작게 속삭였다. 나리요, 제 손녀예요. 열은 39도를 넘겼고 맥박은 불규칙했다. 민호는 진료대 위에 아이를 살피다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그의 손끝이 아래로 향할 때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게 무슨... 민호는 얼굴이 굳으며 뒷걸음질 쳤다. 할머니, 혹시 나리 양이 병력 자료 있으세요? 출생 기록이라도. 옥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애는 제 손녀가 아니에요. 순간 진료실 안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10년 전 비 오는 날 밤, 우리 집 앞에 박스 하나가 있었어요. 안에 이 아이가 있었고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죠. 민호는 침을 삼켰다. 그때부터 저는 거짓말을 시작했어요. 그냥 내가 아니면 아무도 키우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아이는 이름도 기록도 존재도 없는 아이예요. 조심스럽게 그녀는 종이를 꺼냈다. 10년의 세월을 버틴 듯한 노랗게 바랜 메모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그녀를 당신 아이처럼 키워주세요. 절대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됩니다. 민호는 메모를 들고 다시 아이를 바라봤다. 피부는 창백하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그의 머릿속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입에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그날 민호는 처음으로 느꼈다. 의사가 된 이후 가장 무력했던 순간을,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병원이라는 곳이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의심하게 되었다. 10해 전 전주 삼청동의 오래된 골목. 그날 밤 바람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빗줄기는 지붕을 두드리며 마치 누군가를 깨우려는 듯 거칠게 울렸다. 옥자는 좁은 골목 어귀에 있는 낡은 단칸집에 혼자 살고 있었다. 남편은 오래전에 떠났고 아들도 연락이 끊긴 지 수년째였다. 그날도 평소처럼 병원 청소를 마치고 새벽 무렵 귀가하던 중 그녀는 자신의 대문 앞에 멈춰섰다. 발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기 때문이었다. 종이 상자 하나가 축축이 젖어 있었다. 그 위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굽혔다. 상자를 열자 담요 속에 쌓여있는 갓난아이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울지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아이는 말 그대로 버려진 존재였고 그날부터 옥자의 삶은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엔 경찰에 신고할까 했지만 메모 한 장이 그녀를 멈추게 했다. 그녀를 당신 아이처럼 키워주세요. 절대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옥자의
눈앞에 오래전 아들과 손녀가 겹쳐 보였다. 그녀는 모든 걸 감췄다. 신고도, 병원 진료도 하지 않았다. 태어난 아이가 이름 없이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외로운지 잘 알았기 때문에 옥자는 아이에게 날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봄이 되면 흐드러지게 피는 매화처럼 조용히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녀는 이웃들에게 손녀라고 소개했다. 몇몇은 의심했지만 모두 그녀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더 묻지 않았다. 그렇게 나리는 학교에도 보내지 못하고 집에서만 자랐다. 가끔은 편의점 옆에 세워둔 셀프 학습기를 통해 읽기와 쓰기를 익히고 병원 쓰레기에서 주운 그림책을 보며 말을 배웠다. 시간이 흐르며 나리는 점점 옥자를 닮아갔다. 하지만 한 가지가 늘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이의 몸은 점점 자라는데 생리도 오지 않았고 샤워 후 몰래 본 아이의 몸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그녀는 병원에 데려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할까. 매일 밤 이불을 덮고 자신을 원망하며 울었다. 그 아이가 정말 내 아이였다면 내가 이런 고민을 했을까. 현재로 돌아와 민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의료 기록을 확인했다. 그는 날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환자가 단 한 명도 없음을 알게 되었고 대신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환자 한아름 상태 미기록 사망 병원 퇴원일 10년 전 3월 21일 민호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민호는 병원 장실을 찾아갔다. 환자의 병력 조회 기록을 보여주며 이 날이라는 아이가 어쩌다 아름이라는 사망 환자와 연결됐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병원장은 고개를 저으며 오래된 시스템 오류일 뿐이라며 말을 돌렸다. 하지만 민호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다. 누군가 이 아이의 존재를 지우려 하고 있다. 민호는 병원 기록실에 들어가 10년 전의 병동 분만 기록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발견했다. 한아름, 간호사, 사망 기록이 없었다. 단지 무단 퇴직, 그리고 그날의 분만 기록에서 미기록 신생아가 한 명 존재했다는 애매한 메모. 민호는 책상을 탁 치며 일어났다. 그 아이는 살아있었고 병원 어딘가에서 흔적 없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그 흔적을 덮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그 진실이 다시 돌아왔다. 민호는 병원 근무를 마친 후에도 퇴근하지 않았다. 밤 11시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한 뒤 병원의 전산실로 몰래 들어간 그는 조심스레 문을 걸어 잠그고 오래된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왔다. 병원의 오래된 기록은 아직 디지털로 전환되지 않은 문서들도 많았지만 일부 스캔본이 비공개 서버에 남아 있었다. 그는 한아름이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간호사로 재직 중이었고 마지막 근무일은 10년 전 봄. 이후 무단 퇴사라는 짧은 한 줄로 마무리되어 있었다. 어떤 의무 기록도 인사 기록도 해고 관련 보고서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같은 시기에 산부인과와 소아외과에서 공동으로 등록된 하나의 수술 기록이 떠올랐다. 환자명 없음, 보호자 없음, 의무 기록 번호만 존재하는 그 기록에는 수술명이 적혀 있었다. 신생아 생식기 재형성 및 조직 제거. 그 수술의 담당의 이름을 본 순간 민호의 손이 떨렸다. 박주환. 지금의 소아과 과장이자 병원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 그 이름이 수술 담당자로 명시되어 있었다. 민호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단지 의학적 흥미로 끝날 수 없는 불편함이 목을 죄어왔다. 그는 수술 기록이 담긴 PDF 파일을 인쇄하지도 못하고 단지 화면 캡처만 몇 장 저장한 뒤 파일을 닫았다. 그날 이후로 그는 병원 안에서 사람들의 눈빛을 조심스럽게 보기 시작했다. 특히 박 과장과 마주칠 때마다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설명할 수 없는 거부감이 꿈틀거렸다. 며칠 뒤 민호는 병원의 수기기록 보관소로 향했다. 지하 1층 습기찬 공기 속에서
그는 오래된 진료일지와 수술동의서를 훑기 시작했다. 그는 한 아름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를 찾고자 했다. 하지만 발견한 것은 그녀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환아의 입원 기록 속 보호자란에 적힌 한 아름이라는 글씨였다. 그 아이의 이름은 없었고 오직 번호만 있었다. 그리고 보호자 서명 아래에는 낯익은 필체가 아닌 누가 봐도 급히 따라 쓴 듯한 서명이 있었다. 민호는 종이를 들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건 단순한 무책임이 아니라 의도적인 조작이었다. 그는 문득 의대 시절 교수님이 말했던 문장을 떠올렸다. 의료 기록은 의학보다 진실을 감춘다.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들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호는 퇴근 후 혼자 전주의 옛 시청 근처에 있는 노후한 주택가를 찾았다. 그는 병원 주소록에서 어렵게 찾아낸 한 아름의 옛 주소를 따라갔다. 지붕이 무너진 채 방치된 작은 단층집. 현관문은 녹이 슬어 있었고 유리창엔 먼지가 뿌옇게 앉아 있었다. 그는 허리춤에 손전등을 꺼내 비추며 담장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로 들어가자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바닥엔 몇 장의 사진 조각과 찢어진 그림책이 흩어져 있었다. 사진은 반으로 찢겨 있었고 그중 절반엔 한 여자가 어린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여자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다. 민호는 사진을 들고 고개를 갸웃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이 멍해졌다. 그 얼굴은 자신이 어릴 적 병원에서 본 얼굴이었다. 기억의 조각처럼 희미하지만 분명히 남아있던 감정. 어딘가 따뜻하고 동시에 무거운 시선. 그는 침대 밑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곳엔 작은 상자 하나가 숨겨져 있었고 안에는 녹슨 열쇠 하나와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다. 테이프엔 아름이라는 글씨가 펜으로 조심스럽게 적혀 있었다. 민호는 테이프를 손에 쥔 채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었다. 그 아이는 누구인가? 그 아이는 왜 병원에서 존재를 지워줬는가? 그리고 왜 그 아이의 흔적은 아직도 이곳에 살아 숨쉬고 있는가? 민호는 알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의료사고도 실수도 아니었다. 병원은 무언가를 숨겼고 어떤 생명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지금 자신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었다. 옥자는 며칠째 병원 복도에서 수군거림을 느끼고 있었다. 나리를 진료실에 데려갔다던 소문이 어디선가 번졌고 몇몇 간호사는 그녀를 보며 속닥거렸다. 그녀는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고 걸었지만 뒷덜미로 느껴지는 시선은 따갑기만 했다. 청소 도구를 밀던 손에 힘이 들어가고 숨이 가빠왔다. 그날 오후 병원장 비서가 그녀를 부르더니 의무기록실 옆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곳엔 박주환 과장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불필요한 말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다며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옥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떨리는 걸 멈출 수 없었다. 퇴근 후 병원 뒷문을 빠져나오면서 그녀는 오래전 잊어버린 기억 한 조각을 꺼내 들었다. 10년 전 자신이 야간 청소를 하던 중 누군가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그날 밤을. 그 울음은 병원 지하 분만실 근처에서 들렸다. 옥자는 직감적으로 발걸음을 돌렸지만 그 공간에 도착했을 땐 불이 꺼져 있었고 복도 끝에서 걸어 나오는 하얀 가운만 보였다. 그 인물은 얼굴을 가렸지만 그녀는 지금 생각하면 그 실루엣이 박주환과 닮았다고 느꼈다. 그날의 기억은 먼지처럼 잊혔지만 나리를 진료실에 데려갔던 이후부터 모든 것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옥자는 병원 지하에 있는 직원 휴게실에 다시 들어섰다. 그곳은 오래된 청소부들이 쉬던 곳으로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었다. 벽 한편에 녹슨 금속 사물함이 줄지어 있었다. 그녀는 가장 안쪽에 있는 사물함 하나 앞에 멈췄다. 10년 전 그 사물함은 한 아름 간호사가 쓰던 자리였다.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녀의 물건을 정리하지 않았고 열쇠도 반납되지 않았었다. 옥자는 병원 잡동사니 박스에서
몰래 챙겨두었던 열쇠를 꺼내 사물함 자물쇠에 넣었다. 철컥. 오래된 금속의 마찰음과 함께 문이 열렸고 내부에는 먼지 쌓인 작은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노란 이름표와 반으로 찢긴 사진 한 장, 그리고 검은색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다. 사진은 민호가 집에서 본 것과 똑같은 구도의 반대편 조각이었다. 이제 두 조각이 맞춰졌다. 사진 속에는 분명히 한 아름이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있던 아이는 5살 무렵의 민호였다. 옥자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등을 꼭 쥐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사진 속 그 따뜻한 미소는 분명히 거짓이 아니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민호는 이미 오래전 한 아름을 알고 있었고 아마도 그녀의 품에 안긴 적이 있었으며 그 기억을 잃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카세트 테이프엔 에이름이라는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15년 3월 20일, 나리가 발견되기 바로 전날, 옥자는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그 순간 병원 지하의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꺼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사물함 문을 닫고 뒤돌아섰다. 걸음을 옮기며 마음속으로 반복했다. 지금이라도 말해야 할까? 한편 민호는 혼자 병원 시스템에 접속해 10년 전 수술 로그를 검토하던 중 박조한의 이름이 다수의 불분명한 수술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수술 대상은 대부분 기록이 지워져 있었고 보호자 서명은 동일한 필체로 조작된 흔적이 있었다. 그는 분명히 느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은폐였다. 옥자는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 민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두려움이 있었다. 민호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그동안 침묵함으로써 결국 이 모든 걸 방조해왔다는 자책이었다. 그날 밤 병원의 청소 도구실 앞에서 옥자는 서성였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작게 중얼렸다. 아름씨, 내가 이제라도 당신의 이름을 다시 세상에 꺼낼 수 있을까요? 민호는 몇 밤을 제대로 잠들지 못한 채 병원 도서관과 기록 보관소를 오가며 한아름이라는 이름에 집착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기억 속 어렴풋한 장면들을 따라가듯 그녀의 흔적을 찾고 또 찾았다. 아이를 안고 웃고 있던 사진 속 그 미소가 마음에 걸렸고 그 여인의 품에서 자신이 느꼈던 따뜻함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다는 확신이 깊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병원 인사과에서 우연히 오래된 퇴직 계약서를 보게 되었다. 서류 더미 사이에 형광펜으로 표시된 한 장의 문서가 눈에 들어왔다. 표지에는 긴급 보호자 동의서 및 내부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고 문서 작성일은 2015년 3월 20일이었다. 민호는 숨을 삼키며 서류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기록된 보호자 이름은 한아름, 대상자는 이름 없이 신생아 231로만 적혀 있었다. 계약 내용은 간단하면서도 소름 끼쳤다. 병원은 해당 신생아에게 실험적인 재형성 수술을 시행할 예정이며 보호자는 향후 일절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서명이 어딘가 이상했다. 형식은 맞았지만 서체가 어설펐고 잉크 번짐이 유난히 심했다. 민호는 곧장 병원 서류 스캔본 시스템에서 한아름이 과거에 남긴 자필 기록을 찾아 비교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두 서명은 전혀 다른 사람이 쓴 것이었다. 한아름은 결코 그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했다. 누군가는 그녀의 이름을 도용했고 그 종이 한 장으로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운 것이다. 더 깊이 파고들던 중 민호는 계약서 하단에 작게 인쇄된 문구를 발견했다. 계약 보증인 최숙정 병원 운영위원장.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그는 즉시 병원 내 연혁 게시판으로 향했다. 사진이 걸려 있었다. 2015년 병원 이사회 의장 최숙정.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사진 속 여인은 자신의 친할머니였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그가 그토록 존경해왔던 조용하고
단정한 할머니. 어릴 적 늘 한복을 입고 따뜻한 미소로 마중 나와주던 그 사람. 그녀가 이 모든 프로젝트의 실질적 책임자였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민호는 어딘가 허공에 서 있는 느낌에 휩싸였다. 그날 밤 그는 전주의 외곽에 위치한 고급 요양원으로 향했다. 치매 말기 진단을 받은 할머니는 병원과의 연결이 끊긴 지 오래였고 가족 외에는 면회를 받지 않는 상태였다. 민호는 신분증을 내밀고 어렵게 입장을 허락받았다. 요양원 안은 너무나 조용했고 그녀의 방은 복도 맨 끝에 있었다. 문을 열자 할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예전보다 흐려졌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민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 앞에 앉았다. 한아름이라는 이름을 말했을 때 그녀는 미세하게 눈썹을 찡그렸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애는 울지도 않았지. 이름도 지워졌어. 민호는 숨을 멈췄다. 그녀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더 물었지만 할머니는 곧 침묵에 잠겼고 다시 창밖만 바라보았다. 민호는 할머니가 한아름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자신의 가족이 이 모든 은폐의 구조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고 어쩌면 자신 역시 누군가의 침묵으로 보호받아온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그는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무력함과 분노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사진, 계약서, 서명, 그리고 이름 없는 아이.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다. 그 아이는 지금 무슨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왜 그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옥자는 병원 지하에서 가져온 사진의 두 조각을 식탁 위에 조심스레 펼쳐 놓았다. 하나는 오래된 직원 휴게실의 사물함 속에서, 다른 하나는 몇 주 전 민호가 한 아름의 집터에서 주운 것이었다. 그녀는 얇은 테이프를 꺼내고 떨리는 손으로 두 조각을 맞췄다. 잊힌 조각들이 맞물리는 순간 눈앞에 이미지가 온전히 드러났다. 사진 속에는 따뜻한 봄빛이 스며든 창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한아름이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아이는 어린 시절의 민호였다. 옥자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전 닫아두었던 문이 조용히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이 사진을 민호에게 전해야 할지 아니면 다시 숨겨야 할지 수없이 망설였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그 진실을 직면해야 할 사람이 민호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그녀는 사진을 작은 봉투에 넣어 출근 준비를 하며 흰색 유니폼의 앞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병원에 도착한 옥자는 곧장 민호를 찾았다. 그녀는 그를 병동 구석의 창고로 조용히 불렀고 아무 말 없이 봉투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민호는 눈썹을 찡그리며 안을 들여다보고는 조용히 사진을 꺼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던 민호는 입술을 꼭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한 표정이었다. 자신이 어릴 적 만났던 여성, 어렴풋한 기억 속의 따뜻한 품, 모든 것이 퍼즐처럼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민호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다. 할머니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민호는 조용히 사진을 그녀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천천히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손끝으로 민호의 어린 얼굴을 문질렀다. 그리고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그 아이는 정말 조용했지. 우는 소리도 한 번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줄 알았어. 민호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되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흐려진 안개처럼 멀어져 있었다. 더는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민호는 무력함을 품고 방을 나왔다. 이제 그는 확신할 수 있었다. 자신의 가족은 한 아름과 무언가 얽혀 있었고 그 중심에는 나리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나리의 존재는 단순한 유기아동이나 병원의 실수가 아닌
누군가의 선택과 침묵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다. 다음 날 민호는 병원 장례 기록과 직원 명단을 다시 확인했다. 한아름의 이름은 그 어떤 부서에도, 심지어 퇴직자 명단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병원에서 존재를 지워진 사람이었다. 그는 분노와 혼란을 안고 병원군의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곳엔 지난 20년간의 병원 연례 보고서가 보관되어 있었다. 보고서를 훑던 민호는 2014년 병원 산부인과에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는 문구를 발견했다. 해당 문서는 공개용이라 구체적인 대상 정보는 없었지만 실험적 생식기 구조 재건 수술이라는 항목이 조용히 적혀 있었다. 그 수술의 책임 의사는 박주환, 그리고 후원단체 명단 맨 아래 작게 적혀 있던 이름, 최숙정 의료발전재단 또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다. 프로그램, 수술, 후원자, 그리고 사라진 간호사, 그리고 이제 살아 숨쉬는 한 아이. 그 아이가 바로 병원이 덮으려 했던 모든 진실의 증거였다. 민호는 책상에 머리를 숙였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그는 더는 중립적인 의사로 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는 진실의 편에 서야 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나리에게 이 모든 걸 말하는 것이었다. 민호는 며칠째 진료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병원 내의 스케줄은 자동으로 조정되었고 동료 의사들은 그가 연구자료 준비 중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실상 그는 업무 외의 시간 대부분을 한아름의 흔적을 좇는데 몰두하고 있었다. 의학이 아닌 기록 속의 그림자, 진료 대신 침묵의 공간을 파헤치며 점점 한 인물에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중심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다시 아름의 옛 주택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흔적이 아닌 목적이 있었다. 사진이 있었고 사라진 계약서가 있었고 무엇보다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다. 옥자가 넘겨준 그 테이프. 오래된 재생기를 구해 돌려보니 처음 몇 초간 잡음이 흐르다가 여자의 조용한 숨소리와 함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이걸 누군가 듣고 있다면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 이름은 한아름이고 나는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해요. 그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담담했다. 그녀는 이어서 병원 내에서 벌어진 실험을 언급했고 아이라는 이유로 존재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생명에 대해 말했다. 그녀는 보호자로서 싸우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점점 밀려났고 결국에는 진료도 문서도 인간으로서의 기록도 거부당한 차에 병원에서 사라졌다고 고백했다. 민호는 그 테이프를 반복해 들으며 그녀가 남긴 감정의 파편들을 조각처럼 이어갔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테이프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남기고 간 딸이 언젠가 세상에 나올 것이라고 믿으며 그 아이가 나처럼 사라지지 않게 해줘요 라는 말로 마무리했다. 그 문장은 민호의 가슴 한가운데를 찔렀다. 그 아이는 지금 민호가 직접 진료했던 바로 그 아이, 나리였다. 민호는 그녀가 남긴 또 다른 단서를 찾기 위해 다시 집을 수색했다. 그리고 마루 벽지 뒤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노란색 노트 3권이 있었다. 첫 번째 노트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의 기록, 두 번째는 병원에서의 매일의 일기,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아이를 잃은 뒤의 고통을 담은 절망의 문장들이 가득했다. 그는 그 노트들을 밤새도록 읽으며 한아름이라는 인물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외롭고도 고결하게 저항했던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노트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주소가 적혀 있었다. 제주도. 그리고 그 아래 연필로 희미하게 써진 한 줄. 혹시 내가 없어도 그 아이가 이곳에 오게 된다면 말해주세요. 그녀는 세상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의 희망이었다고. 민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정했다. 이제 침묵은 끝나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더 이상 나리를 속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 다음 날 민호는 병원 내 회의실에서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나리는 회복 중이었고 침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노트 중 첫 번째 권과 녹음 테이프 복사본을 손에 쥐어주었다. 아이의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지만 아직 모든 걸 이해하지는 못한 눈빛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책을 펼쳐 보여주고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다. 방 안엔 조용한 숨소리, 그리고 한 아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리는 처음엔 고개를 숙였지만 점점 얼굴을 들었고 끝내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자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민호를 바라보며 입을 열려다 말았다. 무언가 물어보고 싶은 듯 했지만 단어를 찾지 못한 채 그대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다 작게 마치 자문하듯 속삭였다. 그럼 나는 누구예요? 그 질문에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 질문을 자신에게 묻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호는 그날 이후로 병원에서의 모든 일상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인사에도 집중하지 못했고 진료 기록을 보면서도 자꾸만 한 아름의 노트에 적힌 글귀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아이가 나처럼 사라지지 않게 해줘요. 책임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의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어쩌면 어릴 적 그 사진 속 존재로서도 그는 이 모든 연결된 실타래의 일부였다. 하지만 지금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단 하나였다. 나리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그녀는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 며칠간 나리는 말이 없었다. 민호가 넘겨준 노트를 읽고 있는 것 같았지만 눈동자는 자주 멍했고 식사량도 줄어들었다. 옥자는 한편으로 안타까워하면서도 아이가 드디어 자신에 대해 묻기 시작한 것을 조심스레 방였다. 나리는 하루는 갑자기 방 한구석에서 자신의 낡은 가방을 꺼내더니 안에 숨겨두었던 조그만 그림책을 꺼내 펼쳤다. 그 그림책은 오래전 옥자가 병원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것이었다. 책 앞장에 적힌 글씨는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거기엔 작은 글씨로 한 이름이 쓰여 있었다. 애 이름. 그녀는 조용히 손끝으로 그 이름을 짚었다. 그 순간 옥자는 눈치를 채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섰다. 그 아이는 지금 혼자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무게를 안고 있었다. 며칠 후 민호는 병원 내 모니터링 센터에서 이상한 메일을 받았다. 대외 유출 금지, 2015년 특수 케이스 영상 기록 요청 관련 보낸 사람은 익명이었고 영상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호기심과 불안 속에서 그는 영상을 열었다. 낡은 CCTV 화질로 분만실 근처의 밤중 영상이었다. 복도 한편 한 여인이 아기를 품에 안고 어딘가로 걸어가는 장면이 잡혀 있었고 그 뒤를 누군가가 조용히 따라가고 있었다. 화면 오른쪽 아래 날짜는 2015년 3월 20일. 그날이었다. 영상은 끝내 여인이 병원 뒤편 문을 통해 사라지는 장면으로 끊겼다. 민호는 화면을 반복해서 재생했다. 그 여인은 분명히 한 아름이었다. 그리고 품에 안긴 그 아기는 바로 나리였다. 그는 이 영상을 보며 확신했다. 그날 밤 아름은 병원을 떠나기로 결정했고 그 결정은 스스로의 존재를 세상에서 지우는 일이었다. 민호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는 병원 윤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했고 나리의 기록과 병원의 과거 기록 왜곡 사례를 모아 고발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는 나리와의 마지막 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중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한밤중 옥자의 집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리가 없어졌다는 내용이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아이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것이었다. 그녀가 가지고 나간 것은 단 하나, 한 아름의 노트 한 권뿐이었다. 민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채 차를 몰고 마을 근처를 수색했다. 옥자 역시 비에 젖은 채 골목을 헤매고 있었고 동네 주민 몇 명도 자발적으로 나섰다.
이 작은 마을이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없었다. 몇 시간이 흐른 끝에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오래된 기차역 플랫폼 한쪽 벤치에서 민호는 웅크린 채 앉아있는 나리를 발견했다. 그녀는 비를 맞은 채 젖어 있었고 품 안에 노트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옆에 앉았다. 말을 건네지 않았고 그녀도 아무 말이 없었다. 긴 침묵 끝에 나리는 눈을 들었다. 그 눈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엔 질문도 두려움도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주 조용히 입술을 열었다. 그 내용은 길지 않았지만 민호는 그 한 문장을 평생 잊지 못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존재를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에 묻고 싶다고 했다. 그 순간 민호는 알았다. 나리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의 침묵을 뚫고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리가 기차역에서 돌아온 뒤 모든 것이 바뀌었다. 더 이상 그녀는 방 한 구석에 웅크려 숨는 아이가 아니었다. 침묵하던 입술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고 흐릿했던 눈빛은 점차 초점을 찾아갔다. 옥자는 매일 아침마다 그녀의 책상 옆에 따뜻한 죽을 놓아두었고 민호는 병원 일정 중에도 몇 번씩 그 집을 찾아와 곁을 지켰다. 그녀가 겪은 건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태어난 순간부터 강요받은 침묵의 역사였다. 그리고 그 침묵이 깨지기 시작하자 병원과 마을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호는 공식적으로 병원 내부 감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내용은 민감했지만 그의 신분과 의료윤리 규정에 따라 묵살할 수 없는 무게였다. 동시에 그는 신뢰하는 동료 몇 명과 조용히 정보를 공유하며 한 아름과 관련된 모든 문서와 기록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는 병원의 분만 기록에서 사라진 3명의 신생아 명단이었다. 그들은 나리와 같은 해, 같은 병동에서 출생 기록이 있었지만 생후 3일 이내에 사망 처리된 케이스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망 증명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의료 시스템에선 사망으로 처리됐지만 실물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민호는 병원의 폐쇄 기록실 열람 허가를 받아 직접 자료를 뒤졌다. 진료 노트가 없는 병동 일지, 빠진 서명, 번호만 있는 기록. 모든 게 의도적으로 누락된 흔적이 역력했다. 그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나리는 사라진 아이들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존재였다. 그리고 어쩌면 나머지 3명도 여전히 어딘가에서 숨겨져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다. 며칠 후 병원 내에서 비공식적인 회의가 열렸다. 참석자 대부분은 과거 분만실에서 근무했던 의사, 간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회의의 명분은 의료윤리 재검토였지만 사실은 사건을 덮기 위한 긴급 대응이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한 후배 의사를 통해 내부 녹취 일부를 입수했다. 녹음 속에서 박주환의 목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그는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그 아이는 결국 드러날 거였어. 다만 우리가 한 일은 그 아이가 세상을 해치지 않게 만든 것뿐이었지. 그 문장은 민호의 등을 식히게 만들었다. 그들은 한 생명을 보호하거나 치료하지 않았다. 단지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봉인한 것이었다. 의학의 이름 아래 행해진 판단은 생명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었고 그 선택의 결과로 태어난 존재들은 이름도 과거도 미래도 없는 차에 살아가야 했다. 민호는 병원장에게 이 사실을 폭로할 것을 경고했다. 하지만 병원장은 조용히 그에게 휴직을 제안했고 내부 조사를 명분으로 그를 진료에서 배제시켰다. 결국 그는 병원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그는 곧장 지역 언론사와 접촉했고 의료 기록과 영상 자료, 계약서 위조 정황, 한아름의 유서와 녹음 파일까지 모두 정리해 전달했다. 그의 유일한 조건은 단 하나였다. 나리의 얼굴은 공개하지 말 것. 며칠 뒤 전주 지역의 인터넷 뉴스 채널에서 관련 특종이 보도되었다. 전주 시립병원 출생 기록 조작 및 미등록 아동 실험 정황 밝혀져. 기사는 전국으로 퍼졌고
SNS를 통해 빠르게 번졌다. 인터뷰 영상에는 민호의 얼굴이 흐릿하게 가려졌지만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그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난 죄밖에 없었고 우리는 그것마저 숨기려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수많은 댓글을 불러왔고 기사 하단에는 나리에게 미안하다는 문장이 반복되어 달렸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리의 학교에서는 이상한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알 수 없는 소문 속에서 그녀를 이상한 애로 부르기 시작했고 일부 학부모는 옥자에게 전화를 걸어 진실이 뭔지 따지기 시작했다. 한편으론 동정이 있었고 다른 한편엔 조롱과 왜곡이 퍼지고 있었다. 민호는 이 모든 반응 속에서 분노와 무력함을 동시에 느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나리는 여전히 증거로만 존재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리는 민호의 병실 문 앞에 조용히 나타났다. 손엔 쪽지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 종이를 건네고 돌아섰다. 종이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당신이 날 세상에 꺼냈으니 이제는 제가 그 세상에 묻고 싶어요. 그 문장을 읽고 난 민호는 다시 단 한 가지를 다짐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뉴스 보도 이후 며칠간 전주 전체는 낯선 긴장 속에 휩싸였다. 지역 커뮤니티에는 지워진 아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연일 올라왔고 일부 매체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며 조회수를 높이기에 바빴다. 한편으로는 아이를 향한 연민이 넘쳐났지만 동시에 그 연민 속엔 불편함과 경계심도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진실을 궁금해하면서도 자신과는 관계없기를 바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그 이중적인 시선의 중심에 이제 나리가 있었다. 학교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차에 조용히 그녀를 자택학습으로 전환시켰고 마을 이장은 옥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서울로 보내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돌려서 전했다. 그들의 말은 공감과 배려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불편한 진실을 멀리 치우고 싶은 마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옥자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마을 회의에 나가 조용히 말했지만 그 말의 울림은 컸다.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그 아이는 제가 10년 동안 함께 숨쉬고 살아온 가족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고 돌아온 건 회피하는 눈빛과 무거운 침묵뿐이었다. 그날 밤 민호는 조용히 자신의 녹음기를 꺼냈다. 그는 의과대학 시절부터 늘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 습관은 지금까지 이어졌다. 이번엔 다른 목적이었다. 그는 나리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고자 했다. 단 한 번이라도 그녀의 존재를 누군가의 진술이 아닌 스스로의 언어로 전달되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부탁을 하자 나리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웠다. 무엇보다도 내 말이 세상에 닿을 수 있을까? 라는 깊은 불신이 그녀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 후 옥자는 나리를 데리고 근처 작은 산책길을 걷다 한 벤치에 앉았다. 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미니 라디오를 꺼내고 아주 오래전 녹음한 노래를 들려주었다. 그건 나리가 5살 무렵 장난삼아 불렀던 자장가였다. 녹음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어린아이의 맑고 떨리는 목소리는 분명히 나리의 것이었다. 그녀는 처음엔 웃으며 듣다가 곧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렸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고 세상이 그토록 잔인하리라 상상도 못했던 때였다. 그 순간이 지나자 그녀는 민호에게 녹음을 허락했다. 며칠 후 민호는 조심스럽게 기자와 접촉했다. 단 한 조건, 나리의 실명과 얼굴은 끝까지 보호될 것. 기자는 동의했고 며칠 뒤 새로운 기사가 조용히 업로드되었다. 영상에는 흐릿한 배경 속에서 나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아주 조용히 한 문장씩 말했다. 자신이 태어난 이야기를, 자신이 기억하는 병원의 냄새를, 그리고 옥자의 따뜻한 손과 말없이 바라보던 민호의 눈빛까지. 마지막엔 이렇게 끝맺었다. 저는 세상에 없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조용히 퍼져나갔고 하루 만에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고 대부분은 격려와 위로 그리고 사과였다. 하지만 동시에 악성 댓글도 있었다. 이건 조작이다. 병원 망신시키려는 자작극이다. 왜 이제 와서? 민호는 이 반응을 예상했지만 막상 마주하자 고통스러웠다. 그날 저녁 나리는 조용히 민호에게 말했다. 저는 다시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듣고 있는 이상 저는 계속 살아있는 거니까요. 그 문장은 민호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었다. 그녀는 흔들렸지만 꺾이지 않았고 이제는 두려움보다 말할 용기가 더 커졌다는 것을 며칠 후 한 제보자가 민호에게 도착했다. 이메일엔 저도 그런 아이 중 하나였어요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익명의 메일 주소, 첨부된 단 한 장의 사진, 복도 끝에서 찍힌 의료 침대 위의 신생아. 병원 로고는 전주시립병원이 맞았다. 사진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15년 3월 20일. 그리고 기록상 사망 처리된 아이의 코드명. 신생아 232. 민호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나리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목소리를 가진 첫 번째 존재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존재하지 않았던 목소리들이 하나둘 깨어나고 있었다. 그날 아침 전주시립병원은 이례적인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본관 3층 회의실 앞에 몇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고 복된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다. 병원 측은 내부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었고 민호의 폭로 이후 병원장은 공개석상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다. 민호는 출근 도중 병원 안내 데스크에서 들려온 한 문장을 듣고 두 눈을 의심했다. 한아름 씨께서 면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분명히 11장의 노트와 조작된 계약서, 지워진 기록 속에만 존재하던 이름이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데스크로 향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몇 분 전 낡은 모자를 쓴 여인이 병원에 들어왔고 자신이 한아름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신분증도 없고 기록도 없지만 민호의 이름을 정확히 언급하며 그가 기억할지도 모른다고 했다는 말에 민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정말 살아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많은 질문들 앞에 직접 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였다. 그는 그녀가 안내된 공간으로 향했다. 병원 내 비공식 공간, 오래전 폐쇄된 심리상담실. 문을 열자 아주 마른 체형의 여인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가늘었고 손등엔 오래된 흉터가 눈에 띄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고 그녀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눈가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마른 채였다. 그 순간 민호는 이해했다. 그녀가 왜 사라졌는지,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 왜 침묵했는지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한아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민호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수년 전 병원 윤리위원회에 신고를 시도했지만 모든 문이 닫혀 있었고 결국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진단서와 함께 시설로 보내졌다고 했다. 그곳에서 이름을 버리고 살아야 했고 사회와 단절된 채 묻혀 있었다. 그녀를 보호한 건 단 하나.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는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녀는 나리를 떠올릴 때마다 고통스러웠고 자신이 선택했던 마지막 밤이 옳았는지 수없이 되물었다고 털어놓았다. 민호는 묻고 싶었다.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건지, 왜 다시 이 병원을 찾은 것인지. 하지만 그 질문을 꺼내기도 전에 그녀는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내 민호에게 건넸다. 거기엔 짧은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는 아이가 손으로 그린 듯한 하트와 작은 얼굴 그림이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낯익은 글씨로 나리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그녀는 말을 아꼈지만 눈빛은 분명했다. 그녀는 이제 그 아이를 만나야 한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민호는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를 옥자의 집으로 데려가는 길은 조용했고 차 안에는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진공처럼 무거운 공기만이 흘렀다. 옥자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입을 가렸고 나리는 방 한편에 조용히 앉아 그녀를 바라봤다. 그 재회의 순간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고 감정은 말보다 더 정확하게 전해지고 있었다. 옥자는 그들을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다. 그 방 안에는 서로를 닮은 두 사람이 있었다. 하나는 삶에 지쳐버린 어른이었고 다른 하나는 삶을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아이였다. 한아름은 나리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고 아이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만졌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 오해, 그리움, 분노, 용서, 그리고 사랑. 말로 다 담기지 않는 감정의 결들이 조용히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 만남은 오래가지 않았다. 몇 분 후 한아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리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 역시 어떤 약속도 남기지 않은 채 뒷모습을 돌렸다. 그날의 재회는 누군가가 바란 화해도 포옹도 없었다. 그저 서로가 서로를 다시 확인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한 한 번뿐인 순간이었다. 민호는 그 장면을 보며 알았다. 때로 어떤 상처는 치유되지 않아도 마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해가 뜨기 전에 하늘은 늘 가장 어둡다. 옥자의 마당에는 아직 이슬이 마르지 않은 감잎이 무겁게 늘어져 있었고 나리는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손끝으로 노트 한 장을 넘기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창백한 빛이 감도는 민호의 얼굴이 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벌어진 모든 일들이 너무도 빠르게 그리고 너무 깊이 그녀를 흔들어 놓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나리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한아름과의 조용한 재회 이후 그녀는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고 눈을 뜨자마자 한 가지 결심을 품게 되었다. 민호는 그 결심을 들었을 때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나리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의 이름으로도 부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신생아 203빌, 무기록 아이, 실험 대상. 이제는 그 어떤 코드로도 누군가의 실수로도 규정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단 하나,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을 정의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민호는 그 선언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한 생명이 얼마나 쉽게 통계와 문서 속에서 사라질 수 있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어렵게 스스로를 되찾을 수 있는지를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며칠 후 민호는 나리를 데리고 전주시청의 출생신고소를 찾았다. 공무원은 처음엔 당황했고 복잡한 행정 절차에 난색을 표했지만 나리가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조용히 설명하자 분위기는 무거운 정적으로 가라앉았다. 그녀는 긴 글도 눈물도 없었다. 그저 지금까지의 기록이 틀렸고 이제야 제대로 쓰이고 싶다는 말만 남겼다. 민호는 이름란에 적힌 글씨를 지켜보며 손끝이 떨리는 걸 참았다. 그녀는 자신의 성도, 이름도 새로 선택했다. 어떤 가족의 흔적도 담기지 않은 이름. 누군가의 증거나 과거의 껍질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시작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단 하나의 뜻을 담고 있었다. 살아있다는 증명 이름을 마친 뒤 그들은 조용히 시청을 나섰고 계단 아래에서 옥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리를 꼭 안아주었고 나리는 짧게 웃었다. 그 미소에는 기쁨보다 훨씬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존재하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는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순간이었다. 한편 민호는 전국의료윤리위원회로부터 공식 연락을 받았다. 전주시립병원에 대한 조사와 함께 그가 제공한 자료는 국가 차원의 의료윤리제도 개편 논의의 기준 사례로 검토되고 있었다. 병원 측은 아직도 공식적인 사과를 내놓지 않았지만 박주환은 조용히 사직서를 냈고 병원장은 돌연 휴직을 선언한 채 자취를 감췄다. 의료계는 침묵했고 언론은 빠르게 다른 뉴스로 관심을 돌렸지만 민호는 알았다. 진실이 세상에 오래 남는 방식은 늘 조용하고 단단하다는 것을. 몇 주 후
지역 사회복지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날은 작은 도서관 개관식이었고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는 소녀 하나가 단상에 서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리는 마이크를 잡고 종이에 적은 짧은 문장을 읽었다. 어렵고 조심스럽게 단어를 뱉었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이름으로 살아갈 것인지 선언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다. 제 이름은 여러분이 기억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저를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개관식이 끝난 뒤 아이들은 그 도서관 앞에서 뛰어놀았고 누군가는 작은 동판 앞에 멈춰섰다. 동판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이 공간은 한 번도 이름을 가진 적 없던 아이들의 이름을 위하여. 그 아래 나리의 새로운 이름이 작게 새겨져 있었다. 민호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는 더 이상 침묵으로 쓰이지 않을 것이다.